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붕어빵을 보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붕어빵은 겨울철이면 늘 주변에서 볼 수 있었고 겨울철 대표 간식으로 손꼽히곤 했는데요.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들다죠. 오죽하면 붕세권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보기 힘들어졌을까요? 저에게는 붕어빵이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아빠와 추억의 상징 같은 것이죠. 겨울이면 아빠는 항상 퇴근길에 붕어빵을 사서 우리 가족에게 나눠주셨어요. 이 아빠는 어릴 때부터 이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 오늘처럼 힘든 날에는 붕어빵이 생각나서 우리 아들, 딸하고 엄마하고 나눠 먹고 힘내야지. 다른 집 아빠들은 일이 힘드실 때 친구들이랑 약주하고 거나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오실 텐데 우리 아빠는 참 별나셨죠. 아빠는 전기 설비공이셨어요. 아빠는 1982년부터 일을 하셨었는데 천장 전득 작업과 해머 드릴, 전선관 매립 등등 힘든 일을 해오셨어요. 특히 전기공사에서 사용되는 무거운 자재를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을 반복하느라 아빠는 늘 어깨가 아프다고 집에서도 자주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면 아빠가 어깨랑 등이 아프시다고 해서 오빠랑 같이 안마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아빠는 우리 새끼들이 안마해주니까 하나도 안 아프네 이러면서 웃으셨죠. 사실은 계속 많이 아프셨을 텐데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 저랑 오빠를 키우셨으니 효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 오빠는 철이 없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나가서 축구하고 지면 싸우다 오는 게 하루 일과였거든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자잘하게 사고를 치니 우리 엄마 아빠의 한숨이 늘었죠. 동생인 저는 오빠가 한심해 보였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릴 줄 알았지만 오빠는 대학도 저기 지방에 있는 지방대에 갔어요. 대학 등록금만 있으면 무늬만 대학생인 그런 곳을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아들 대학 보낸다고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오빠를 위해 등록금 4년 동안 내주셨습니다. 뿐만인가요? 지방이니까 자취한다고 해서 방 월세며 식비며 다 부모님이 대주셨어요. 오빠보다는 조금 철든 저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중여고를 졸업했는데 거기에서도 늘 전교권 성적으로 다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에 입학했어요.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우리 집에 큰일이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아빠는 일하시던 도중 허리가 끊어지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지신 거예요. 회사에서 응급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깨 부분 파열과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고 입원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반복해서 힘든 전기공사를 수행했던 아빠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어깨와 허리의 통증이 심해져 잘 움직이지 못하셨더랬죠. 하지만 아빠는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빠는 대학생인 저와 오빠를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동안 아빠는 퇴근 후에는 거의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엄마는 파스를 붙이고 얼음찜질을 해가면서 하루하루 버티다 그만 더 이상 몸이 버티질 못한 거예요. 아빠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지만 그 이후 전처럼 사시지는 못했습니다. 제대로 일어나서 걷지도 못할 만큼 거동이 힘들어졌기에 하시던 일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던 참이라지만 아직도 근로자들의 대우는 열악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분명 아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반불구의 몸이 되셨지만 회사에서는 위로금 5천만 원 외에 산업재해로는 인정해줄 수 없다고 나왔어요. 원통했지만 회사에 소송을 걸기엔 우리는 평범한 소시민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로금을 생활비로 까먹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전 집안 사정이 나빠지자 어두운 얼굴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저의 힘든 상황을 눈치채고 다가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정기준이라는 남자애인데 같은 중앙대학교 전자공학과의 친구였습니다. 기준이는 빠른 년생으로 저보다 1살 어리지만 같은 학번으로 친구처럼 지냈어요. 지난 학교 축제 때 우리과 행사 부스에 놀러왔던 기준이는 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는 친구처럼 자주 보고 지냈어요. 민희야, 요즘 무슨 일 있어? 너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된다. 친구들에게 우리 집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마음에 애써 그 질문을 피했어요.
하지만 기준이는 어떤 눈치를 채곤 저에게 집요하게 물어봤고 전 간단하게 우리 아빠가 다친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난 중학교 때 우리 엄마가 폐암에 걸리셔서 엄마 옆에서 간호해드린 적도 있어. 그러다가 몇 년 못 사시고 돌아가 버리셨지만 말이야. 민희네 아빠가 잘못되셨으니 걱정이 많겠다. 내가 같이 도와줄게. 나 업무 간병도 해왔던 경력자라고. 아빠 일로 상심했던 저를 기준이는 위로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기준이는 아빠의 허리에 사용할 의료 보조기구를 사러 의료기기상에 같이 가주기도 하고 아빠의 재활치료 병원을 조사해서 알려주기도 했어요. 기준이는 고작 대학생인데 이렇게 어른스럽게 절 도와주는 모습에 기준이를 향한 점차 제 마음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한결같이 좋아해 주었고 우리 집 사정을 알고 친오빠보다 더 오빠처럼 든든했던 기준이가 이제 남자로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전 기준이의 여자친구가 되었고 대학교에서 수업 외의 시간에는 같이 밥을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돈독한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둘 다 졸업 후 취직을 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지만 전 약사 국가시험을 준비했고 기준이도 전자회사, 즉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 취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원래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대학을 다니는 내내 시험기간 전후로는 학교 도서관에 살았을 정도니 학점도 좋았어요. 하지만 기준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지 못했어요. 대기업을 준비한다면서 사트와 같은 각 회사별 지필고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문제집은 펴보지도 않았는지 하얗기만 했습니다. 기준아, 너도 나처럼 집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형편이면 우리 좋은 곳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야 하잖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 준비해보자. 하지만 기준이는 여전히 성실하지 못한 대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취직 준비나 공부보다는 동아리 활동하고 술 마시고 노는 건수에만 관심이 있어 했어요. 열심히 준비한 끝에 저는 결국 약사 면허 시험에 합격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교수님 추천으로 대학병원 약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 다니면서 연봉이 5천만 원 정도로 괜찮은 수입을 벌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준이는 아직 취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 학점과 시험 점수로는 안 되겠던지 금세 대기업을 포기하고 정신 차리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결국 기준이가 어떤 전자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저는 기준이의 취직을 무척 축하해 주었지만 기준이는 울상이었습니다. 내가 다닐 회사가 화성시에 있어. 서울에서 출퇴근을 어떻게 하냐. 기준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회사에 다니느라 아침 6시 반에 나와 퇴근은 8시는 되어야 할 수 있으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놀기 좋아하던 친구가 갑자기 직장인 생활을 하려니 어려운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는 기준이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넥타이도 선물해주면서 기준이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 다 직장인이 되어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준이와 주말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기준이의 얼굴은 긴장해 있었어요. 기준아, 무슨 일 있어? 오늘따라 좀 불안해 보이는걸? 민희야, 이 청혼 반지 받아줘. 우리 결혼하자. 기준이는 눈을 질끈 감고 저에게 금색 반지 케이스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청혼하는 거야? 나 고작 27이고 넌 26인데 벌써 결혼하자고? 예상치 못한 청혼에 전 조금 당황했어요. 우리 나이는 아직 결혼 정년기에 못 미쳤고 사회생활을 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는 사회초년생이었으니까요. 기준아, 결혼하려면 같이 살 집은 마련해야 할 텐데 넌 돈 모았어? 아니, 그냥 같이 살면서 돈 모아서 집 사면 안 돼? 나 혼자 벌어서 어떻게 집을 사겠어. 너랑 같이 모으면 되지. 하지만 난 아직 우리 집에 생활비 드리고 있어. 벌써 결혼해버리면. 부모님께서 헌신해서 저를 대학 졸업까지 잘 키워주셨으니 이제야 생활비도 좀 드리면서 갚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일찍 결혼한다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기준이 너도 아빠랑 둘이 살고 있다며. 설마 니네 아빠 모시고 살자는 얘기야? 무슨 소리야. 나 그렇게 꽉 막힌 남자 아니다. 우리끼리 살아야지. 아빠 허락은 이미 받았어. 우리 아빠는 독립적인 분이라 혼자 살아도 아무렇지 않은 분이고 약사 며느리 보겠다며 좋아하시던데? 기준이는 계속 저에게 결혼하자고 설득을, 아니 졸라댔습니다. 저도 어차피 결혼을 할 거라면 기준이랑 하고 싶었으니 결혼을 할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부모님께 기준이에게 청혼을 받았고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기준이와의 결혼을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기준이를 사귄 사실은 알고 계셨지만 대학병원 약사로 있는 우리 딸이 그래도 좀 더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이셨죠. 그렇다고 기준이나 저에게 막대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심정도 이해는 갔어요. 그래도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전 생각했어요. 제가 힘들 때 저를 도와주었던 기준이에 대한 의리로, 그리고 이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준이를 버리고 조건 좋은 남자를 새로 만나서 사귄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기준이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양가 어르신들은 너희가 알아서 하면 따라주겠다는 좋은 분들이셨기에 우리는 둘이서 결혼식장도 잡고 신혼여행도 알아보면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집 문제로 기준이와 다투기는 했지만 무탈하게 잘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신혼집이 문제긴 했던 것이 제가 알뜰살뜰 모은 돈 7천만 원이 있었고 기준이는 800만 원밖에 없었기에 아파트 전세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우리 형편에 맞춰 신림동이나 신대방 쪽에 20평대의 빌라 전세를 가자고 했지만 기준이는 자기 회사에 출퇴근하기 힘들다면서 양재역 부근을 알아봤어요. 거긴 강남 쪽이라 아무리 작은 빌라여도 1억 원 더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소득이 높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거실과 부엌 그리고 방이 2개 있는 깨끗한 빌라에서 우린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제 직업이 탄탄하고 맞벌이로 일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강남의 아파트도 살 수 있겠다는 꿈을 갖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전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생긴 아이는 이듬해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딸로 이름은 정시영이라고 붙여주었죠. 우리 딸 시영이는 참 웃음이 많은 예쁜 아기였습니다. 저는 시영이를 낳기 전까지 약사 일을 했지만 시영이를 낳고 나서는 쉽게 복직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못할 만큼 우리 딸은 너무 예뻤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만 3세까지는 딸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육아책을 보면 아이가 너무 어릴 때 시설에 맡겨지면 정서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뜻과 달리 시영이를 집에서 키우고 있는 저를 남편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보통 가장이 되면 우리 아빠처럼 자기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가족들을 벌어 먹이는 것이 우리 한국의 남자들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아기를 어딘가에 맡겨두고 일해서 돈을 벌었으면 했습니다. 아니 자기처럼 능력 있는 약사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 보는 여자로 썩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난 자기가 이럴 때 그렇게 멋지더라. 우리 애기는 장모님이나 우리 아빠가 봐주시면 되지 않겠어? 자기야, 우리 엄마 몇 년째 아빠 간병하시느라 애기 볼 상황이 안 되셔. 그럼 자기네 아빠는 어때? 우리 애기 집에서 봐줄 뿐이야? 하긴 우리 아빠는 그럴 사람 아니지. 그럼 도우미 아줌마 집에 부를까? 집에 와서 애기 봐주시는 이모님들 월급이 달에 200도 넘어. 자기 월급이랑 별반 차이 없단 말이야. 헉, 아니 그런 아줌마들 월급이 왜 그렇게 세? 그럼 하는 수 없네. 아주 좋은 어린이집 알아보고 거기에 보내자. 응? 시부는 시모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직접 요리해서 남편을 먹이고 키우셨을 정도로 집안일에 익숙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퇴직하신 지 몇 년이 된 이후로는 부쩍 모임이 많이 늘으시면서 밖에 돌아다니시느라 시부댁에도 잘 안 계십니다. 이분은 제사 지내라 명절에 오래 내려와 있어라 이런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다만 저에게 자주 용돈을 요구하시고 여행도 철마다 보내달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딸을 집에서 키워주실 리 만무하죠. 아직 어린 딸을 제 손으로 키우고 있었지만 그러기엔 살림이 빠듯했습니다. 무리하게 받은 대출금에 이자도 있고 남편의 월급은 세금을 떼고 240 정도가 전부니까요. 상황이 이러하니 전 아이를 낳은 지 1년 만에 복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대학병원이 아닌 약국의 페이닥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출근하면서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 때 데려오기 위해 근무 시간에 여유가 있는 약국을 알아봤어요. 다행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의 약국에 페이닥터로 취직해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로 바쁘지만 딸 커가는 재미를 보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근히 대출금도 다 갚았고 아이가 유치원에 갈 무렵 아파트 청약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재테크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 이것도 제 친구 도연이가 추천해줘서 넣었죠.
몇 번 시도하던 끝에 강남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 분양금이 높아서 걱정이었습니다. 바보야, 네가 약 사고 남편도 같이 버는데 무슨 걱정이야. 중도금 대출도 나오니까 그 대출금 갚다 보면 어느새 너 강남에 집 한 채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 청약을 알려준 이 친구는 저에게 더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나 이번에 남편이랑 개원하기로 했어. 거기 병원 상가 1층에 너네 약국 열어. 내가 도와줄게. 제 친구 도영이는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남편도 같이 공부하던 의대생 커플이었죠. 두 부부 의사가 소아과를 개원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내 친구가 개원하는 병원 근처에 약국을 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로 전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닥터를 그만두고 전 제 약국을 차리게 되었어요. 약국 개업식 날 우리는 간단히 고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떡이랑 돼지머리, 사과 등을 술과 함께 고사상에 차려놓고 절을 했어요. 남편은 그날 어찌나 좋아하던지 저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나 이제 진짜 쉬었다면 됐네. 내가 아침밤으로 열어주고 당신이랑 같이 출퇴근도 해줄게. 돈 많이 벌어와 여보. 이렇게 애교 섞인 말로 남편이 내 약국 개업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제 스스로 차린 약국에 열정을 쏟아부어 성실하고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되어 제 약국에 많은 손님들이 와주셨어요. 혼자서 운영하기에 바빠져서 페이닥터 약사 1명을 고용하고 아르바이트생 1명까지 추가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전보다 배 이상 늘어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강남 아파트 중도금도 어렵지 않겠다는 마음에 들떠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취직해서부터 늘 억지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승진하고 열심히 일 배울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틈만 나면 회사를 그만둘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약국까지 하고 나니 자기가 일을 그만둬도 괜찮지 않냐며 나오는 겁니다. 자기야, 생각해봐. 자기는 이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약국하느라 바쁘잖아. 집안일이나 우리 서영이 육아도 힘들 텐데 나라도 집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 내가 회사에서 버는 돈이나 가정부 쓰는 돈이나 비슷할 텐데 내가 한번 전업주부로서 잘해볼게. 계속해서 애교를 부리고 졸라대는 남편을 이길 재간이 전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신 당신 책임지고 집안일 잘해놓고 우리 서영이 잘 키워줘야 돼요. 남편은 자신 있다며 큰소리 뻥뻥 쳤습니다. 백수로 집에만 있는 남편이 조금 아쉬웠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집에서 지내면서 우리 딸도 키워주겠다고 하니 이 또한 괜찮지 않겠어요. 앞으로 제가 가장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약국을 제대로 해나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국을 경영하고 남편은 전업주부로서 우리 딸과 셋이서 잘 살다가 2년 뒤에는 청약했던 강남의 아파트에 입주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만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허리디스크로 병환을 겪으셨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말년에 거동도 잘 못하셔서 고생만 하시다 가신 우리 아빠가 참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근 10년간 아빠를 병간호하던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죠. 건강하셨다면 두 분이 좋은 곳에 여행도 다니시고 제가 모시고 해외에도 가보는 건데 그런 추억을 만들지 못해서 참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아빠를 수발드셨던 부담에서 벗어나셨으니 다행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다짐했어요. 혼자 계신 우리 엄마랑 좋은 곳에서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녀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자식이 효도를 하는 것은 왜 그리 더딘 것일까요? 막상 약국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해외여행은 못 가보고 제주도로 엄마 칠순 기념여행 한번 다녀온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전 엄마가 옆에 있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약국에 있을 때 엄마가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까먹고 근처 찻집에서 차도 마시면서 자주 찾아뵈었어요. 그렇지만 저의 이런 소소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칠순 생일이 지난 지 몇 달 안 되었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같이 탄 승객분께서 구급차를 불러 다행히 금방 병원으로 옮겨져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뇌혈관의 이상으로 뇌경색이 나타나셨고 목숨은 건지셨지만 얼굴 일부와 팔다리 한쪽을 잘 못 움직이셨어요. 의사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이런 신체 기능 마비 증상이 생겼지만 확실한 치료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집에서 잘 보살펴드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아빠 수발을 드시느라 고생만 하다가 아빠를 보내드리고 나서 좀 편하게 사실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본인 몸이 상하셨으니 말입니다. 우리 엄마 인생이 너무 안쓰러워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 엄마가 퇴원하신 뒤에 혼자 사시던 중계동 집에 보내드릴 수 없어서 전 오빠에게 이 일을 상의했습니다. 오빠는 엄마를 병원에서 뵙고 상황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도 관심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오빠, 아빠가 아프셨을 때도 우리가 제대로 자식 노릇 하지 못했잖아. 난 월급으로 생활비라도 드렸지. 오빠는 자식된 도리로 한 게 없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아프신 엄마 당분간 모시면 안 될까? 글쎄, 우리 집에 오긴 어렵다니까. 이렇게 오빠와 올케 언니는 나 몰라라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날까지 어떤 마음으로 오빠를 키웠는데 1억이야? 누가 돈 대달래? 나는 약국하느라 엄마를 모실 수가 없잖아. 올케 언니는 전업주부니까 엄마 모셔줬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간병비는 보탤게. 야, 오라비 앞에서 약국해서 돈 번다고 유세냐? 우리 아표가 죽어도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강요하겠어. 그리고 나도 지금 사업 준비하고 있어서 어렵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전 엄마의 퇴원 수속을 마치고 우리 집에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안방에 불러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오빠가 친정엄마 모시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당신만 괜찮으면 우리 집에 당분간만 지내시게 해도 될까? 그래, 그렇게 하자.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고민 끝에 어렵게 한 부탁을 이렇게 흔쾌히 승낙해주다니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기야,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도움이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엄마 거동만 좀 도와주면 좋겠어. 퇴근하고 나서는 내가 할게. 그래, 엄마도 간호했던 나한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장모님이 어디 아프신 건 아니잖아. 그냥 밥 차려드리고 움직이실 때 도와드리면 되는 거지? 응, 맞아. 그리고 식사 후엔 꼭 병원에서 타온 약 드리고 그것만 해주면 돼. 전 아주 큰 짐을 벗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친정엄마를 모셔준다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었으니까요. 마침 집에 있던 드레스룸으로 쓰던 작은 방 하나를 정리해서 엄마가 사용하실 침대와 안락의자를 놓아드렸어요. 미니야, 아니 정서방이 나 여기 있어도 된대? 너네한테 패기치기 싫은데 그저 어디 요양원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닐까? 엄마, 정서방이 참 사람이 괜찮아. 아주 흔쾌하게 엄마 모실 수 있다고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엄마는 아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퇴근하고는 내가 봐드릴 테니까 나 없는 동안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정서방한테 이야기하세요. 네?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친정엄마를 모시면서 우리 가족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저에게 요구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친정엄마를 모시는 대신 요양원에 줄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죠. 그 돈이 왜 아깝겠어요. 전 생활비 이외에도 남편에게 따로 200만 원을 주었어요. 약국이 쉬는 날이면 제가 집에서 엄마와 지내고 남편에게는 외출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시부는 내 아들이 너 대신 효도를 해주고 있으니 너도 나한테 용돈으로 보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부께 100만 원씩 보내드렸어요. 돈은 좀 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렇지만 엄마를 모시고 산 지 반년 만에 감춰진 일들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전 뒷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몸도 마음도 편하게 지내시는 엄마는 왜인지 모르게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표정도 어두워지셨으며 말수가 부쩍 줄었어요. 일이 벌어졌던 그날도 출근하면서 엄마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셔서 어디 용한 한의원에 모시고 가서 보약 한 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집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할머님. 오랜만에 얼굴 뵙네요. 응, 요즘 약국 하느라 바쁘다면서? 그래서 집에 늘 친정엄마랑 남편만 있는 것 같더니. 에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네? 어떤 걸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앞집 할머니는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자신의 말에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스쳤고 저는 할머니께 말씀 좀 해달라고 계속 채근했습니다. 아유, 우리 집 애가 남의 집이라는 간섭하는 거 아니라고 입 다물라고 했는데 에휴, 나도 모르겠다. 나 또래 어르신이 그러니 남일 같지 않고 내가 영 마음이 안 좋대. 있잖아, 그 집 남편이 아무래도 엄마를 잘 못 모시는 것 같아.
내가 현관문 밖에서 거기 엄마가 울고 남편 소리 지르는 걸 몇 번이나 들었거든. 그리고 잘 못 보던 젊은 여자가 그 집에 몇 번이나 들어가던데 그 여자가 화장도 요란하고 살을 여기저기 다 내놓고 다니는 모양새가 영 보통 여자 같지가 않어. 웬 술집 여자 같단 말이지. 앞집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난 저는 약국 위층 병원으로 가서 친구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니네 남편 의심스럽다. 이럴 때 남편한테 물어봐봐야 딱 잡아떼면 그만이지 않겠어?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집에 CCTV를 몰래 달아봐. 친구의 얘기대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CCTV 몇 대를 구매해서 집안 곳곳에 남편 몰래 달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3일 동안 녹화된 영상을 약국 문을 열기 전 이른 아침 혼자 보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야 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우리 집 안에서는 악마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침상을 차리는 모양인지 생선과 고기를 구워서 식탁에 맛있는 한 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거기에 밥숟가락과 밥만 올린 뒤 엄마를 모셔와서 함께 드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혼자 식탁에 앉아 TV를 보며 그 맛있는 음식들을 혼자 먹어치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접시에 밥 한 덩이, 김치랑 남은 밑반찬 몇 개를 담았어요. 거기에 고기나 생선도 올리지 않은 그 부실한 섞은밥 하나만 갖고 엄마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하나로 엄마의 입에 그것들을 무성의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원체 밥도 꼭꼭 씹어 천천히 드시는 분이고 국 없이는 아침 식사도 못하는 분인데 그렇게 우겨 넣으니 중간중간 캑캑하면서 체하셨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고 엄마는 겨우 물을 조금 마셔가면서 진정하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이 엄마의 밥을 억지로 먹이는 과정에서 흡인성 폐렴까지 오셨던 거예요. 저와 딸이 함께 있을 때면 남편은 제대로 식사를 차려 엄마를 휠체어에 모시고 와서 식탁 자리에 잘 모셔다 드리고 함께 먹었어요. 엄마가 숟가락을 드시면 거기에 자기가 이것저것 반찬도 올려드리고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없을 때마다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엄마에게 식사를 드렸던 거예요. 엄마 얘기로는 그마저도 하루 삼시세끼도 못 얻어먹었대요. 집에만 누워있는 노인네가 많이 먹어봐야 똥오줌만 많이 싸지. 뭘 더 먹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좀 먹어요. 라고 하면서 두 끼만 챙겨줬던 겁니다. 어쩐지 제가 엄마 간식으로 사다 놓은 영양갱이나 과자들을 너무 금방 다 드셔버려서 간식 욕심이 생기셨나 했더니 실은 배고파서 그걸 드신 거였어요. 남편은 엄마의 간병 전부를 맡는다고 했지만 여자인 엄마의 자존심상 성인용 기저귀와 속옷은 제가 아침 저녁으로 갈아드렸습니다. 대신 낮 시간 동안에 화장실 가시고 싶을 땐 남편이 모시고 변기에 앉혀드리는 것만 부탁했어요. 하지만 영상 속에서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 했음에도 남편은 이 요구를 무시한 채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있었어요. 급기야 엄마가 참지 못하고 바지에 소변을 보고 말았는지 남편은 그런 엄마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휴지각을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너무 창피하고 무서워서 그저 팔을 살짝씩 버둥거리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었고 그저 울고만 계셨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우리 친정엄마를 소홀히 모시는 차원을 넘어 괴롭히고 무시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 한참 동안 뛰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신감과 남편에 대한 분노가 올라왔지만 일단 우리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약국 문을 닫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오전 시간인데도 집에 남편은 없고 엄마 혼자 계셨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길... 평소라면 오지 않을 시간에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에 온 저를 보고 엄마는 몹시 놀라셨어요. 엄마, 나 다 알고 왔어. 왜 이러고 계신 거예요? 왜 혼자서 울고 있어? 나한테 진작 말을 하지. 왜? 눈이 벌겋게 부어있으신 걸 보니 울고 계셨나 봐요. 그런 엄마 모습을 보고 전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엄마에게 말도 안 되게 퍼부었어요. 아니다. 그냥 정서방이랑 조금 다툰 것 뿐이야. 평소에는 나한테 잘해주고 서로 사이 좋아. 딸한테까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CCTV로 다 보고 왔어요. 엄마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 미안해요. 우리 엄마 내가 모시겠다고 데리고 와놓고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버렸으니 다 내 잘못이에요. 우리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고요. 정서방 그 작자가 우리 엄마 더는 못 괴롭히게 할 거야.
전 택시를 불러서 택시기사님과 함께 엄마를 택시에 모시고 알아두었던 요양원에 갔습니다. 집에 오기 전에 의사인 친구와 엄마를 어디에 모실지에 대해 함께 상의했어요. 요양병원에는 의사와 상주해 있어서 주로 장기 요양하면서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적당해. 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냥 병원같이 생기고 중증 환자분들이 많아서 건강하신 친정엄마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 엄마는 치매도 없으시고 중풍으로 거동이 힘드신 것 말고는 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 그럼 오히려 요양원이 좋으실 거야. 여긴 돌봄이 목적이라 치매나 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거든. 씻는 거나 배변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음식도 나오고 세탁도 해주는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말이야. 여긴 좀 더 집같이 생겨서 어르신들이 편해하시지. 친구가 알아봐준 요양원은 집에서 차로 40분 정도의 거리였지만 도리어 서울 외곽이라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요양원장과 입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엄마를 모셨습니다. 엄마, 나 여기에 계속 엄마 둘 생각은 없어요. 일단은 엄마를 괴롭힌 정서방으로부터 엄마를 보호할 생각에 여기에 잠깐 모신 거야. 내가 정서방한테 죗값 치르게 할 거야. 우리 집 일을 해결하고 다시 데리러 올게요. 아니야. 정서방 나 때문에 고생한 사람인데 그럴 필요 없다. 아픈 사람 모시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니네 아빠 수발 오래 들어서 엄마는 알고 있어. 그냥 말로 잘 타이르고 이유는 하지 마라. 응? 아니야 엄마. 나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해. 근데요. 왜 엄마는 다 알고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건 젊은이가 나 때문에 정서방하고 헤어지는 것도 싫었고 그리고 정서방이 나를 협박했단다. 너한테 고자질하면 너가 자는 사이에 목 졸라 버리겠다고 말이야. 뭐라고요? 그 새끼가 그런 말까지 엄마한테 했단 말이야? 이 자식을 진짜. 전 엄마를 요양소에 계신 직원분들에게 잘 부탁드리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제 안에는 분노가 들끓고 남편을 어떻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릴지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었죠. 혼자 고민도 해보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잘 보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 사연을 간단히 올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100개나 달리고 그 댓글을 읽고 나니 남편에게 복수할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전 차근히 남편을 향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는 엄마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 계실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설치해놓은 CCTV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털어놓는 사실이지만 남편은 우리 엄마에게 잘못한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2, 3일에 한 번씩은 어떤 여자가 우리 집 안방에서 남편과 그 짓을 벌인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친정엄마가 건너방에 계실 때 말이죠.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해도 우리 엄마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남편은 벌인 거예요. 뒷조사를 해보니 그 여자는 룸사롱에 있는 술집 여자인데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난 지는 이미 한참 된 모양입니다. 밖에서도 만나고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불러내 내 방 침대에서 그 짓거리까지 벌인 거예요. 남편은 우리 엄마를 모신 뒤에도 그 술집 여자를 당당히 집에 불렀고 엄마가 저에게 고자질을 할까봐 저를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까지 했던 거죠. 집에서 살림하고 우리 딸과 친정엄마를 보살펴준다는 명목으로 돈 한 푼 안 벌어와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게다가 지 용돈과 지 예비 용돈까지 몇백을 주었는데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친 겁니다. 전 술집 여자와 벌인 이 일을 영상 그대로 저장해서 제가 수임한 이혼 변호사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부끄러운 영상이지만 이혼 과정이 순탄치 않다면 유용한 증거로 쓰일 테니까요. 전 사실 처음부터 이혼할 마음을 먹고 변호사를 구해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한 변호사에게 신신당부했어요. 변호사님, 저는 남편한테 내 딸의 양육권도 집도 재산 분할도 하나도 해주지 않을 겁니다. 알몸으로 쫓아내는 것이 제 목표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걱정 마세요. 의뢰인분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안에서 할 수 있는 복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이렇게 이혼하는 것만이 제 복수의 전부로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복수를 위해서 슈가마덱스 나트륨이라는 마취 약물을 구입했습니다. 혹시나 제 글을 보고 따라하신다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위험하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전 의료인으로서 적절한 약물의 양을 알고 있으니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날은 딸 시영이가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떠나는 날로 집에는 우리 부부만 있었습니다. 집도 조용하고 우리 오랜만에 오붓하게 한잔 할까? 좋지.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비싼 양주를 꺼내들었고 신이 난 남편은 부엌에서 안주 몇 개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코올에 강한 편이기도 하고 막상 술 마시는 척만 하고 몇 잔 마시지 않았어요. 남편만 흥이 올라서 술을 여러 잔 들이키고 있었죠. 남편이 화장실 간 틈에 저는 남편 술잔에 마취 약물을 몇 방울 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소파에 앉은 남편에게 술을 계속 권했고 남편은 마취 약물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이내 남편은 술 기운인 줄 알고 잠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약물은 전신마취 등에 쓰이는 약물이지만 소량 흡입했기에 남편은 마취된 환자처럼 쓰러져 잤습니다. 전 남편을 침대에 겨우 끌고 와서 침대의 봉에 팔과 다리 사지를 끈으로 묶었습니다. 이때부터 이틀 동안 남편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야 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남편은 살짝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쉽게 몸을 움직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묶어놔서가 아니라 마취의 효과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당신이 이런 거야? 나야. 근데 난 지금 당신 아내로서가 아니야. 내 엄마를 괴롭힌 남자한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라고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장모님을 괴롭혔다고? 네 엄마 대신해서 모셔준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잡아떼지 마. 우리 엄마가 너한테 당한 짓 내가 모를 줄 알아? 넌 이제 몸도 잘 움직이질 못할 거야. 그렇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한번 돼보라고. 전 남편을 비웃고 안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반찬과 찌개를 만들어서 아침상을 차렸어요. 너무 좋은 냄새, 그리고 어젯밤의 숙취 등으로 남편은 그 음식이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나도 밥 줄 거지? 나 굶기지 마. 지금 속이 토할 지경으로 메식거려서 찌개 한 모금만 먹고 싶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에 밥과 찌개 그리고 반찬 몇 개를 섞었어요. 그것은 마치 잔반을 처리한 꿀꿀이젓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을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나보고 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먹으란 말이야? 저는 남편의 입에 이 음식을 숟가락으로 퍼서 한 입 한 입 떠넣어 주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배가 고파서인지 이내 받아 먹었어요. 그러던 도중 컥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만 천천히 좀 넣어. 살에 걸려서 기침하는데도 밥을 우겨 넣냐? 그냥 처먹어. 연로하신 우리 엄마한테 매일 이렇게 밥 먹여줬잖아. 남편은 자기가 한 짓이 떠올라서 흠칫 놀랐습니다. 갑자기 전 이 밥도 주기 싫어져서 부엌 개수대에 남편이 먹던 것을 벌어버렸습니다. 나 아직 배고파. 더 줘.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로 전 식탁에 앉아서 천천히 우아하게 아침밥을 거하게 먹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죠. 아침 식사 후에 남편은 계속 풀어달라며 난리였습니다. 나 좀 그만 풀어주라고. 너 이거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전 남편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대꾸도 하지 않고 TV를 보며 쉬고 있었어요. 나 쌀 것 같단 말이야. 화장실 좀 가게 잠깐이라도 풀어줘봐. 계속되는 남편의 부름에도 무시했더니만 이내 남편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안방 침대는 찌릿내가 진동했어요. 전 코를 막고 다 큰 남자가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조롱했을 뿐입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풀어달라며 저에게 사정했지만 그와 같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루 더 한 뒤에야 저는 남편에게 묶였던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인연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너 이리 와. 내가 너 죽도록 패버릴 거야. 포악하게 달려드는 남편은 아마 자기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휘청이면서 남편은 바닥으로 꼬꾸라졌어요. 아직 남편의 몸에는 마취약의 효력이 남아있었던 거죠. 저는 택시를 불러서 택시기사님께 팁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사님, 저희 남편이 술만 먹으면 개가 돼서 제가 한 집에서 못 살겠어요. 이 사람 여기 자기 집으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사례금으로 10만 원 더 드릴게요. 처음 기사님은 어리둥절해했지만 몸을 잘 가누지 못한 채로 버둥거리며 욕을 하는 남편과 침대에서 나는 찌릿내를 보며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이 제 말대로 따라주셨습니다.
전 그렇게 남편을 시부에게 반품했습니다. 이렇게 제 두 번째 복수는 끝났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의 처지가 되어 우리 친정엄마에게 했던 일들을 고스란히 남편에게 겪게 해주고 나니 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우리 엄마는 6개월 동안이나 당했는데 남편에게 오래 할 수 없었던 것이 원통했어요. 남편이 택시에 실린 채로 시부집으로 돌아가자 시부는 저에게 노발대발해서 전화를 했지만 전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뒤 원래의 근육 상태로 회복했을 거고 경찰에 저를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저에게 그날 일을 물었지만 전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경찰관님, 그게 말이 되나요? 그 남자는 집에서 술 퍼먹고 나가서는 며칠 동안이나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전 이렇게 잡아떼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말이 횡설수설하고 정황상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경찰은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당한 일이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겠죠. 그 사이 제가 청구한 이혼 소장이 시부집에 도착했고 남편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혼? 그래, 이혼하자 해. 니네 엄마한테 무슨 말을 듣고 나한테 이러는진 몰라도 난 억울해. 난 니네 엄마 간병하고 집안이란 대가로 강남 아파트 정도는 받아야 너랑 이혼해줄 거야. 이 멍청한 사람. 소장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구나. 너 정기준이 불륜관계 및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는 등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내가 이혼 소송을 건 거야. 재산분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돈도 얼마 벌어오지 못했어. 다 내가 번 돈으로 집 사고 생활비에서 먹고 산 거라고. 그나마 집에서 살림하고 엄마 간병 잘한다고 너랑 니네 아빠까지 용돈을 그렇게나 줬다. 그건 또 따로 청구할 거니까 기대해. 남편은 제 이야기에 억울하다며 펄쩍 뛰었지만 전 확실한 증거가 곧 드러날 테니 조용히 이혼이나 하라는 말을 끝으로 남편을 내보냈습니다. 남편은 제 이혼 소송에 맞고소하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했고 우리는 아직도 이혼 소송 중입니다. 물론 저에게는 확실한 불륜의 증거가 있고 그간 경제적으로 제가 기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제 마음이 참 허망하기만 합니다.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끝이 날지 몰랐으니까요. 한편 일주일 만에 찾아뵌 엄마의 표정은 환해지고 얼굴 살도 오르고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엄마도 처음에 요양원 가는 게 좀 꺼려졌는데 웬걸 여기서 지내니 너무 좋다. 벌써 엄마 친구들도 사귀어서 말동무도 하고 요양보호사들이랑 간호사들도 나한테 다 잘 대해줘. 밥도 잘 나와서 엄마 살찐 거 좀 봐라. 요양원에 가려면 심사기간도 걸리고 까다로워서 입소하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그만큼 장애 등급이 높지 않았고 그 당시에 급히 엄마를 모셔야 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없이 요양원에 꽤 큰 돈을 내야 했죠.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잘 지내시니 그 돈은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약국하면서 딸도 키우고 제가 어떻게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을지 난감했는데 다행이었죠. 엄마, 괜히 나 듣기 편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유, 진짜라니까. 내가 딸네 집에 간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다들 말려. 괜히 가족 간에 의상하고 거기 가면 TV 보고 라디오 듣는 거 말고 노인네가 뭐 하겠냐고. 그 말이 맞다. 난 여기서 친구들과 지내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참 좋아. 너희 아빠도 괜히 내가 집에서 병간호 했나 싶더라. 움직이기 힘들어졌을 때 바로 이런 곳에 와서 내가 자주 얼굴 들여다 볼 걸 그랬어. 엄마, 고마워요. 그치만 저 자주 올게요. 다음에는 우리 시영이도 같이 올게. 좋지. 나도 우리 이쁜 시영이 보고 싶구나. 근데 혹시 정서방은 어떻게 지내니? 너한테 해코지한 건 아니지? 아휴, 우리 엄마도 참. 딸한테 해코지할까봐 그놈이 그러고 사는 동안 할 말도 못하신 거죠. 그 자식은 나한테 털끝도 건드리지 못해. 힘도 내가 더 셀걸? 당장 집에서 내쫓았고 이혼 준비하고 있어요. 난 이제 약국하면서 엄마랑 시영이만 보고 살 거야. 그게 행복해요. 이렇게 우리 친정엄마는 요양원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지만 딸과 살며 약국도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아직 고민거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전 아직 우리 딸에게 남편이 했던 극악무도한 짓들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은 왜 엄마가 갑자기 아빠를 자기도 없는 사이에 내쫓았고 할머니도 요양원에 모셨던 건지 그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감수성이 어린 사춘기 나이의 딸에게 이런 일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아빠를 용서하고 다시 합치기를 바라는 딸에게 전 어떻게 어디까지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빠의 밑바닥을 모조리 드러내자니 아이가 불쌍하고 지금처럼 덮어만 둔다면 저는 딸에게 이해받지 못한 채로 계속 사이가 틀어지겠죠.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이 유튜브에 업로드된다면 댓글을 보고 제가 어떻게 할지 결정할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남매를 키우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 직업이 농부라서 어디 가서 소개하면 꼭 질문이 많더라고요.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냐, 어떤 거 키우냐, 심지어 돈은 얼마 정도 버냐 등 많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꽤 크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재배하는 작물도 하나가 아닙니다. 농사 짓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전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시골 출신이라고 하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절 대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거기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거기 맥도날드 있어요? 서브웨이는요? 이런 식으로 매우 무례하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우리 지역은 시골이고 겉으로만 보면 되게 한적합니다. 대형마트도 없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게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불행하게 자란 건 전혀 아니에요. 부족하게 자라지도 않았고 지금도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저처럼 농사 지으며 사시는 분 중에 서울에 따로 자기 집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골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한적함이 주는 여유가 참 좋습니다. 여유를 느끼고 자연을 느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시골에 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에 치여 살지 않아도 되니 정신건강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절대 돈이 없어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제 사연이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란 토박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아는 이 농사를 하고 계셨고 위로는 2명의 언니가 있어요. 3자매 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언니들과 사이도 매우 좋았고 지금도 좋아요. 화목한 가정에서 큰 걱정 없이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농사 지으실 때는 사실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밭도 크고 넓은 과수원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땐 그냥 작게 했었습니다. 딱 집 앞에서 상추와 배추 같은 소규모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랬듯이 아끼고 살았죠. 저는 교복도 새 것으로 입어본 적이 없어요. 언니들이 물려준 교복을 입었거든요. 넉넉한 집안이 아닌데 애가 3명이나 있으니 그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갔어요. 신발 공장이었는데 언니가 공장에 들어가며 그나마 형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월급을 한동안 우리 집 생활비로 다 썼거든요. 물론 집에 빚이 많아 그걸 갚기도 했었죠. 둘째 언니는 상고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동네에 있는 읍내 미용실에서 근무하게 됐죠. 그렇게 언니들은 성인이 돼서도 고향에 계속 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서울에 대한 욕망이 아주 컸습니다. 가족들 품 안에서 사는 게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꼭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서울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시골에서 서울로 대학교에 간다는 건 꽤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할 때 서울대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축하를 받았나 몰라요. 아이고 영미야 축하해. 너네 부모님이 열심히 상추 키워서 번 돈으로 효도를 나네. 아유 내가 더 기쁘다. 막내딸이 한건 했네. 아유 부모님하고 언니들이 얼마나 뿌듯해하니. 기특하다.
실제로 부모님과 언니들은 제가 대학에 간다는 것 자체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서울로 간다니 너무 행복해했죠. 그렇게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다시 시골로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제가 겪은 서울은 너무 큰 세상이었고 모든 게 좋았어요. 물론 가족들이 있는 고향이 좋기도 했는데 서울이 주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세상을 포기할 순 없었죠. 가족들에게 손 빌리는 게 싫어서 등록금이 아닌 생활비는 제가 벌었어요. 그리고 학교 앞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다 지금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같은 학교 학생이었고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였어요. 그때 당시 너무 잘생겨서 제가 따라다녔죠. 보통의 연인들처럼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좋을 땐 이것보다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나란히 들어갔어요. 직장도 자리 잡고 사귄 기간도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집안 사정을 그때 자세히 알게 됐어요. 사실 듣고 저는 되게 놀랐는데 남편은 무려 4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물론 연애하면서 서로 가족 얘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는 눈치챘는데 형이 3명이나 있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항상 남편은 저에게 그냥 형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랐던 건 바로 남편은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평소에 가족 얘기를 꺼리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저도 3자매 중 막내로 자랐으니 형제가 많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는 것도 놀라긴 했는데 그게 흠은 아니잖아요. 들어봤더니 지병으로 남편 중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집안 사정을 다 터놓고 얘기하고 각자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전에 파혼 얘기까지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형님들 때문에요. 남편이 먼저 우리 집에 인사를 왔었는데 사실 우리 집은 남편을 굉장히 반겼어요.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형부들이 사실 그다지 좋은 성격과 외모를 가지고 있진 않았거든요. 첫째 언니는 공장에서 만났고 둘째 언니는 손님과 결혼했는데 둘 다 능력이 딱히 없었어요. 그런 형부들을 보다 멀쩡하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위가 온다니 부모님은 버선발로 맞이하셨죠. 아이고 정서방 이리 와요. 서울에서 오느라 고생했어요. 우리가 시골이라 크게 대접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미안해요. 대신 많이 차렸으니까 편하게 많이 먹고 가요. 실제로 엄마는 남편이 인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시장에 가서 한우를 사오셨더라고요. 제가 자라면서 집에선 먹어본 적이 없는 그 한우요. 아버지는 우리가 집안 마당에서 키우던 오리까지 손수 잡아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언니들도 형부들하고 와서 갈비찜부터 그날 당일한 겉절이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준비했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무리하게 먹었습니다. 올라가다 휴게소에서 소화제를 사 먹을 정도로요. 부모님은 남편의 차에 농사지은 고구마부터 상추, 온갖 농작물을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사람이 기대하면 안 되고 무언가를 바라고 이런 대접을 해준 건 진짜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집에서 남편을 맞았으니 저도 살짝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냥 푸대접만 아니길 바랐죠. 그런데 웬걸 시댁에 가자마자 저는 빈정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아, 오늘 온다고 했었지? 미안. 내가 너무 바빠서 깜빡했네. 일단 밥이라도 먹어야 하니까 우리 가게로 갈까? 아니, 제가 오늘 인사 온다고 했잖아요. 참. 까먹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정색해. 재수씨, 어서 와요. 일단 우리 가게로 갑시다. 저는 시댁에 인사 간다고 백화점에서 옷까지 사입고 고급 한우와 과일 세트를 사서 갔거든요. 꽃다발과 와인도 챙겨서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건 푸대접이었습니다. 첫째 아주버님과 형님은 고깃집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오는 것을 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본인들 가게로 데려갔어요. 그래, 얘기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안 계셔. 오히려 동서는 좋을 거야. 다들 모난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집살이 당할 일은 없잖아? 아버지도 병원에 계셔서 사실 우리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은 우리야. 그냥 우리 부부를 시부모라 생각하면 돼. 오히려 좋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보여도 참 돈도 잘 벌고 능력이 있거든. 이 가게뿐만이 아니고 저기 골목 뒤에 또 가게가 있어. 행제한 거지. 진영이가 순하고 착하니까 결혼해서 살기엔 딱이지.
아, 우린 명절엔 꼭 모이니까 그건 명심하고 가족들이 사이가 좋아서 행사가 많아. 첫째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한테 대뜸 반말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만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본인들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부터 자식들의 학교 성적까지 온갖 자랑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제가 존중받는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보지도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모님께 전달하자니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언니들한테만 말했습니다. 언니들은 당연히 제 편이었죠. 아니, 우리는 마당에서 오리까지 잡아서 대접했더니 이게 뭐야? 아니, 이건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잖아. 지금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나 너무 기분 나빠. 이대로는 결혼 못 시켜. 제부한테도 실망이야. 진영 씨도 몰랐대. 계속 몇 주 전부터 내가 온다고 했는데 그걸 까먹은 것 같더라. 시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다는 것도 몰랐어. 제가 인사를 다녀온 후 결혼 얘기가 나오면 침묵하자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우리 큰형이랑 형수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워낙 바쁜 사람들이라 자기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서운할 일 전혀 없게 할게. 남편은 계속 저를 설득했고 저는 그럼 상견례까지는 해야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에서 우리 고향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아, 거기 들어본 것 같다. 그럼 부모님은 농사 지으시는 건가? 네, 농사 지으면서 사세요. 저 어릴 때부터 집 앞 밭에서 농사 지으셨어요. 요즘에도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교과서에서만 봐서 몰랐어요. 아니, 형수님들 왜 그러세요? 농사가 뭐 어때서 그래요? 아유, 도련님 결혼하려고 애쓴다. 진짜 귀엽다, 귀여워. 그래, 다들 그만하자. 기에 눌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형님들은 보통 기가 센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만약 언니들이 없이 외동이었으면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주버님들은 오히려 멀쩡했습니다. 생각보다 말수가 없어서 놀랍기도 했고요. 그런데 형님들은 자기들끼리 너무 친해 보였어요. 서로 형님, 동서하며 지내는데 마치 자매처럼 친하더라고요. 순간 내가 결혼하면 저 사이에 제대로 낄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죠. 살면서 고향에 관한 질문은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상견례 자리에서 저러면 곤란하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셔서 현실적으로 나오실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남편과 따로 시아버지를 보러 갔을 때도 시아버지는 눈만 간신히 뜨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많이 늦둥이이기도 해서 시아버지는 이미 연세가 많으셨죠. 상견례 자리에서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넘어갔어요. 문제는 결혼식 혼주 문제였습니다. 집안에 대신 앉을 어른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첫째 형님과 첫째 아주버님이 혼주석에 앉게 되셨어요. 시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도저히 병원에서 나오실 수가 없으셨죠.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가 마치 3명이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님들은 생각보다 우리 결혼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니, 결혼식뿐만 아니고 우리 부부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늦둥이라 오히려 조카들과 나이대가 비슷했거든요. 문제는 제가 혼주 한복을 고르러 가서 발생했어요. 큰형님은 자꾸 신부 어머니가 통상적으로 입는 색을 골랐습니다. 누가 봐도 신부 어머니 색상인 분홍색인데 자꾸 본인도 분홍색을 고집했어요. 동서, 나 이 색이 너무 예쁘고 잘 어울린다. 그치? 나 이 색으로 할게. 그런데 저희 엄마가 이미 언니들 결혼할 때 한복을 구입하셨는데 그 색이 분홍색이에요. 겹칠 것 같은데. 겹치면 뭐 어때? 똑같이 예쁜 색 입으면 좋지. 아유, 요즘 아무리 깨어있다 해도 혼주 한복은 맞추는 게 좋아요. 분홍색은 신부 측인데. 난 우리 딸 결혼할 때 상대 엄마가 분홍색 입어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 시골이라 아무래도 좀 이런 거 예민하시려나? 동서, 어떻게 생각해? 시골이라 예민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안 겹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겹치는 게 뭐 어때서 그렇게 정색을 하고 말해. 난 그냥 정말 예뻐서 그렇게 입으려고 했던 건데. 참, 뭐 알겠어.
한복 사건으로 큰형님에게 저는 제대로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그 뒤로도 결혼식장에 꽃장식을 돈을 추가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사치 부린다고 남편에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이 저렇게 나한테 관심이 있진 않았는데 이상하다. 결혼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러네. 평소엔 오히려 나 소외당해서 슬펐던 기억이 더 큰데. 아니야, 괜히 텃세 부리는 것 같아. 속상해도 넘겨야지. 어차피 당신 낳은 어머니도 아닌데. 큰형님은 자기의 영향력을 상당히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아주버님들은 가만히 있는데 형님들이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셨죠. 실제로 결혼하고 저희가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다녀왔거든요. 갔다 오며 선물을 사와서 시댁에서 같이 드렸는데 형님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막내 동서 어려서 센스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난 더 비싼 거 기대했는데. 친정도 제가 막내라 챙길 식구가 많아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아유, 뭐가 죄송해요. 이렇게 사온 거 자체가 대단한데. 아니, 너무 그러지 마, 다들. 요즘 애들은 다를 줄 알았지. 난 신혼여행 제주도로 다녀왔는데도 면세점에서 비싼 거 사왔었어. 당신 기억나? 우리가 첫째라 아버지가 기대가 많으셨지. 그때 면세점에서 완전 비싼 술 샀던 거 기억나네. 그러니까 그땐 이거에 거의 몇 배였지? 한 10배는 됐을 거야. 다음에 선물할 일 있으면 비싼 걸로 사드릴게요. 아니, 다들 우리한테 왜 그래요? 그래도 선물 사온 성의가 있지. 아이, 그래.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형님들이 비꼬면 아주버님들이 오히려 막아줬죠. 저는 형님들이 저한테 이러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아마 텃세와 기싸움이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친정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투였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 제가 막내로 자라서 언니들보다 지원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언니들이 항상 저에게 미안함을 갖는 이유도 그거였고요. 부모님도 막내라고 단 하나도 새 것으로 사준 적이 없다며 미안해 하셨죠. 그래서 결혼이니까 많이 지원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평생을 모은 돈으로 서울에 있는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로는 사실 부족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정에서 도움을 주니 서울의 직장과 가깝게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형님들은 죄다 경기도에 살았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외곽이라 교통편도 불편했고 집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본인들은 가난하게 시작했는데 저는 서울에서 신혼을 시작하니 안이 꼬웠던 것 같습니다. 형님들은 상당히 유치하게 저를 따돌렸어요. 명절이면 다 같이 큰 집으로 가서 차례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생선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알레르기가 있기도 하고 생선 자체를 그래서 싫어하기도 해요. 그 사실을 남편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말해서 다들 아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제가 명절에 가면 자꾸 제 앞에 생선을 놓더라고요. 동태전부터 고등어구이, 갈치조림 등 생선 요리가 그렇게 많이 식탁에 있는 것도 신기했어요. 제가 먹기 싫어서 안 먹겠다고 하면 대놓고 기분 상한 게 보이기도 했죠. 아, 재수씨 먹을 게 없나? 갈비찜이라도 가져다 줘. 초등학생인 우리 애들도 다 생선 먹어. 편식이 좋은 습관도 전혀 아닌데. 동서, 고칠 생각은 없어? 저는 단순히 편식을 떠나서 알레르기예요. 먹으면 응급실에 가야 돼서 먹진 못해요. 아까 저희가 갈비찜에서 가져왔는데 그거 어딨어요? 그거라도 먹을게요. 어딨는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들고 올게요. 그거는 내일 차례 지내고 먹으려고 했는데, 저기 베란다에 놔뒀는데, 꼭 이렇게 먹다가 일어나게 시키네. 눈치가 보여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부러 남편과 제가 먹으려고 갈비찜이니 과일이니 다 가져가도 그걸 다 베란다에 숨겨놓고 주지 않았습니다. 식사 준비할 때 제가 고기를 찾으면 은근히 다시 그대로 식탁에서 그릇을 슬며시 가져오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구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도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인데 아무리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래도 둘째 언니가 말하길 진짜 시어머니도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중간에서 형님들을 잘 막아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의지하며 최대한 시댁에 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진짜 시부모님도 아니니까 그렇게 거슬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바로 임신해서 첫째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는데 아토피가 되게 심했어요. 저는 피부가 매우 좋은 편이라 몰랐는데 남편이 어릴 때 아토피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피부 때문에 대학병원도 다니고 피부과도 정말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은 아실 텐데 안 그래도 속상한데 그걸 언급하면 더 속상하잖아요. 가족끼리 모이면 형님들은 꼭 우리 아들 피부에 대해 언급하셨어요. 재영이 피부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네. 병원은 다니고 있어? 네, 약도 먹고 있고 먹는 것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전이라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거 엄마가 집에서 관리 잘해주면 좋은데 동서는 일 다니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나 보다.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아내가 열심히 집에서도 최대한 가공식품 안 쓰고 식단 관리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속상한데 왜 그러세요? 실제로 저는 아들 피부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어릴 때가 유독 더 심했거든요. 아무리 연고를 발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속상한 마음에 잠든 아들 옆에서 한참을 운 적도 많아요. 그런데 시댁에 갈 때마다 저런 소리를 들으니 나중엔 모이기 며칠 전부터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형님들은 우리 부부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좋게 말해 관심이었지 오지랖이 매우 넓었습니다. 제가 그중 제일 힘들었던 게 어느 순간 모일 때 우리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큰 집에서 줄곧 모였는데 우리 집이 서울이라는 이유로 모이기 쉽다고 명절이나 제사 때 우리 집에서 모였어요. 이번 설에도 동서네 집에서 하자. 괜찮지? 우리 집은 이제 애들이 커서 사춘기라 모이기가 좀 눈치 보여. 요즘 애들 알지? 예민해서 괜히 신경 건드리면 안 되잖아.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집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부부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조카들도 같이 모이니 한번 우리 집에 왔다 가면 집안이 온통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셋째 형님의 아이들이 우리 아들하고 나이대가 되게 비슷했어요. 같이 놀면서 아들을 괴롭히고 따돌리는 것도 심했습니다. 제일 결정적으로 아토피에는 과자가 진짜 최악이에요. 그런데 시조카들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과자를 한가득 가져왔어요. 당연히 우리 아들은 먹고 싶어 했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나도 과자 먹고 싶어. 나만 못 먹어. 재영아, 저거 먹으면 재영이 피부 여기서 더 아파. 그러면 안 되잖아. 과자 먹으면 병원 더 자주 가야 돼. 그러니까 참자, 응?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완전 맛있는데. 하나만 줄까? 하나도 먹으면 안 되나? 장서가 저기로 가서 먹어. 재영이는 과자 먹으면 안 돼. 우리 집에 올 때는 과자 금지야. 알겠지? 우리 엄마가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요? 억울해. 급기야 시조카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그 모습에 달려온 형님은 괜히 저에게 눈치를 주기도 했어요. 아니, 왜 동서는 애를 울려? 그냥 좋게 말하면 되잖아. 아니, 재영이 아토피가 우리 아들이 생기게 한 것도 아닌데. 집에 일부러 과자를 놔두지 않아서요. 아이니까 당연히 보면 먹고 싶죠. 그냥 이해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사소하게 부딪히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아 시집살이는 문제는 전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시아버지가 병상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워낙 병원에 오래 계시기도 하셨고 지병이 있으셔서 예상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소식은 아니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와 유대감이 딱히 없어서 슬픈 마음이 크진 않았습니다. 제가 냉정한 게 아니고 진짜 저는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당연히 남편 아빠고 어른이 돌아가신 거니까 속상하고 슬픈 마음은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엉엉 눈물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누가 보면 자기 본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울었어요. 아주버님들보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 모습을 보며 의아했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기신 재산이 있었어요. 그 재산 분배를 두고 알게 모르게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별로 끼고 싶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형님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편두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해서 우리는 재산 분할에서 빠지겠다고 했죠. 막내 동서는 집에 돈이 많은가? 재산 정말 한두 푼도 안 받을 거야? 저희는 그냥 있는 것에 고마워하며 살게요. 진짜 괜찮아요. 시골 출신이라 무소유로 사는 건가? 그렇게 시아버지의 재산을 남편의 세 형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외곽에 살던 형님들은 서울로 다 들어가게 됐어요. 원래 살던 집에 유산을 합쳐 서울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더 괴롭게 됐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 일하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큰형님을 제외한 2명의 형님들은 주부였어요. 그러니 남는 게 시간이었죠. 저는 주말에 쉬고 싶은데 뻑하면 연락이 왔어요. 동서, 우리 근교로 놀러 가자. 동서 운전할 줄 알지? 우리는 못하니까 동서가 운전 대신해줬으면 좋겠어. 형님, 저 주중에 일해서 피곤해요. 혹시 다음 주에 가도 될까요? 제가 이번 주는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요. 동서, 우리가 시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형제들끼리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다 동서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속상하다.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형님들은 가족 간의 화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모이면 자기들끼린 편했거든요. 이미 친한 사이였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만나면 상대적으로 제일 젊은 제가 전담해서 돌봤습니다. 저라도 이런 관계였으면 모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마침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이 주말에 내려올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부모님을 뵈러 갔더니 부모님이 뜻밖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제주도로 가려고. 근데 너희 언니들은 농사 짓는 게 싫대. 혹시 생각 있니? 너희야말로 서울에서 자리 잡고 사니까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농사 짓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은 해볼게요. 제가 살던 고향은 아빠가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엄마는 고향이 제주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농사를 짓는 것이 더는 무리라고 판단하셨대요. 그러면서 엄마의 고향인 제주도로 떠날 예정이라고 하셨죠. 제주도에서 노년을 보내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행히 두 분 다 건강엔 이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살기 위해 떠난다고 하셨죠. 그 점은 저도 너무나도 응원했어요. 그런데 언니들은 농사 짓는 것이 싫다고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저 제안을 듣고 수락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도 있었고 서울살이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형님들이 서울로 와서 저를 괴롭게 만드는 게 늘어났어요. 심지어 우리 집에 시조카드를 맡기고 본인들은 놀러 다니기도 했죠. 동서 미안해. 잘 부탁해. 애 아빠가 오랜만에 쉬는 거라 모처럼 우리 둘이 놀러 갔다 오려고. 우리 애들 말썽 안 피우는 거 알지? 형수님,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러시면 다음부턴 이러지 말아주세요. 걱정 마요. 서방님 결혼하더니 아내밖에 모르네. 저도 주말이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아이들 먹는 건 아무거나 먹여도 되죠? 대충 라면 먹여. 고마워. 라면은 우리 집에 애초에 없는 음식이었어요. 아들이 아토피가 매우 심해서 밀가루 음식을 먹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조카드를 우리 집에 맡기고 가면 아들은 자꾸 가공식품에 노출됐습니다. 애들끼리 놀러 나갔다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피부가 뒤집히는 날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정신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들을 위해 시골살이를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도 계속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반면 제 직장은 재택이 불가능한 구조라 저는 직장도 그만뒀어요. 하지만 아들의 피부 문제가 갈수록 심해져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실제로 매연과 안 좋은 공기가 가득한 서울이 아닌 사방에 높은 건물이 없는 시골에 가니 아들의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밀가루 음식이 아닌 직접 재배한 유기농 채소들을 먹었거든요. 대학병원에서 받은 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신적으로 형님들과 멀어지니 살 것 같았어요. 해방감을 느끼게 됐죠. 엄마 이것 봐. 나 개울가에서 아빠랑 물고기 잡았어. 와,
우와, 엄마도 어릴 때 물고기 잡으면서 놀았는데 재밌었어? 실제로 시골에 와서 우리 가족의 사이는 더 좋아졌어요. 저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성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흥미롭더라고요. 의외로 농사에 재능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같이 밭일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이대가 있으셔서 파는 방법이 한정적이었거든요. 저는 인터넷을 주로 사용할 줄 아는 세대니까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재배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시도했더니 생각보다 농사도 잘 됐어요.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 농사 지은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는데 입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유행했던 샤인머스켓 들어보셨나요? 남편과 저는 초창기에 이 분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속상해서 잘 수가 없었죠. 사업이 성공하면서 남편은 재택으로 일하던 회사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너무 바빠서 우리 둘은 시댁 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아니 시골 내려가더니 아예 연락을 끄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얼굴은 비춰야 얘의지. 곧 아버님 제사니까 올라와. 알겠어? 동서,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이 도리라는 게 있는 거야. 시부모님이 안 계셔도 사람이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지. 아닌 건 아닌 거야. 아, 네. 저희가 너무 바빠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얼굴 비출게요. 실제로 저와 남편은 2년 동안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며 저도 악감정이 사그라들어서 오랜만에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샤인머스켓 박스를 챙겨가서 선물도 드렸죠. 아, 이거 농사 짓는 거야? 시골살인 좀 어때? 거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 너희 말고 다른 사람이 살긴 하지? 밤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무섭겠다. 괜찮아요. 그래도 근처 도시로 가면 있을 건 다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요. 실제로 재영이 피부도 전보다 괜찮아졌으니까 다행이죠. 그건 그래. 확실히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아, 동서. 우리 그럼 이번 여름엔 동서네 집에 가서 휴가 보내자. 나도 그 지역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래, 우리 동서네 집에 좀 놀러 갈게. 이사 가고 집들이도 안 갔잖아? 난 평생을 도시에서 살아서 시골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너무 궁금하다. 막 감자 캐서 먹나? 아, 그냥 뭐 사는 건 다 비슷하죠. 그런데 남편하고 제가 정말 너무 바빠요. 그래서 형님들이 오셔도 신경을 잘 못 써드려요. 그러면 저희가 너무 죄송하니까. 에이, 아니야. 우리 그냥 냅둬도 돼. 우리끼리 알아서 잘 놀게. 그럼 이번 여름 휴가는 동서네 집에서 보내는 걸로 하자. 애들한테도 시골이 불편해도 좋은 경험은 되겠네. 남편하고 상의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진짜 저희 집 시골이라 주변에 뭐 없고 불편하실 텐데. 아깐 괜찮다며. 아, 그러지 말고 좀 놀러 가자. 그런데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챙겨가야겠네. 동서야 뭐 시골 출신이니까 괜찮겠지만 우린 아니잖아. 주변에 뭐 약국은 있나? 일단 저는 알겠다고 대답은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요. 여름이 되고 실제로 휴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그때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둘째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몸조리를 핑계로 시댁 식구들을 부르지 않았죠. 제가 서울에서 형님들에게 너무 많이 당해서 일부러 피하고 싶었는데 그 명분이 생겨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제가 하는 농사는 날이 갈수록 잘 됐어요. 그래서 직원도 뽑아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을 더 화려하게 짓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 집은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이라 추억이 많기도 했고 또 누구한테 보이는 삶이 아닌 우리 가족이 만족하는 집이라 그 상태로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물욕이 없는 사람이라 명품이나 다른 것에도 진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돈은 당연히 많을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그걸 저를 치장하는 것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달리 남편은 경우가 달랐어요. 남편은 다른 건 진짜 괜찮았는데 유독 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경우가 많죠? 여보, 또 슈퍼카 사진 보고 있어? 그러면 하나 사. 당신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거잖아. 이거 진짜 비싸. 5억이나 하는 거라 탁 사기엔 부담스러워.
당신 나 따라서 시골 와서 고생 많이 했잖아.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괜찮으니까 그냥 사자. 예전부터 사고 싶어 했잖아. 그럼 나 진짜 사도 될까? 고마워. 이거 타고 우리 전국 일주 다니자. 남편은 매우 기뻐했어요. 신이 나서 그 자리에서 방방 뛰는 남편을 보며 이 맛에 돈을 버는 거구나 느끼게 됐죠. 둘째를 핑계로 제가 시댁 식구들과 거의 또 연락두절이 됐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한밤중에 둘째 형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 혹시 지금 1,000만 원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오죽하면 이런 부탁을 동서한테 하겠어? 우리가 지금 남편하고 급하게 쓸 곳이 있어. 네? 갑자기요? 형님, 지금 새벽 2시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내가 나중에 사정은 설명할게. 진짜 급한 일이라 그래. 동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며. 그럼 큰 돈 만지지 않아? 일단 1,000만 원은 저희한테도 큰 돈이에요.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데 당황스러워요. 형님, 사정은 안타깝지만 아니 저번에 뭐 서방님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꽤 돈 만지는 것 같던데? 거짓말이었어? 그래. 그렇게 시골에서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어? 형님,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제가 그런 말 들을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있는 척은 다 하더니. 그래,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새벽에 갑자기 저러니까 당연히 저는 거절했죠. 평소에 친밀하게 연락하는 사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둘째 아주버님은 다음 날에 남편에게 연락해서 똑같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은 거절했죠. 사실 그 당시 우리 부부에게 1,000만 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형님들에게 좋은 감정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았어요. 특히 둘째 형님은 특유의 표정과 가식으로 저를 힘들게 했었거든요. 또 둘째 형님이 되게 허영심이 심하세요. 그래서 시댁에 갈 때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꼭 훑어보는 편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동서, 그거 옷 백화점에서 산 거야? 아니요. 그냥 인터넷에서 쇼핑했어요. 그거 짝퉁이야. 어디서 디자인만 따서 만들었나 보다. 그거 백화점에서 파는 명품 디자인이거든. 난 동서가 알고 입은 줄 알았네. 내가 알려줘서 다행이다. 어디 가서 그런 거 입으면 무시당할 수도 있잖아. 제가 명품엔 관심이 없어서요. 어쨌든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관심이 없는 거랑 그건 다른 문제 같은데. 뭐 어쨌든 동서는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나중에 어디 가서 변명이라도 하지. 이런 식으로 명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둘째 아주버님이 돈을 잘 버시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의아했었는데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니까 빌려주기가 당연히 싫었죠.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더니 어디서 사채를 쓴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평소에 하는 걸 보면 딱히 놀랄 만한 소식은 아니었어요. 돈이라는 게 한 번이 두 번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가족끼리라도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둘째 형님은 극적으로 첫째 형님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워낙 친하기도 친했고 큰형님이 가족을 중시하는 분이라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 돈 거래가 되게 둘째 형님에겐 크게 느껴졌나 봐요. 그 뒤로 다 같이 모이면 큰형님 옆에 딱 붙어서 마치 시녀처럼 행동했습니다. 원래도 형님들끼리 더 친했던 건 사실인데 이 사건 이후론 그들끼리 더 가까워졌죠. 어차피 저야 서울에서 벗어났고 거기 끼고 싶지 않아 상관은 없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동서는 우리 언제 초대해? 왜 저번에 하겠다고 하고 임신 핑계로 우리 다 못 갔잖아. 집들이요? 그러네. 우리도 시골 불편함 감수하겠다니까? 초대 한번 해줘. 난 동서 진짜 어떻게 사는지가 너무 궁금해. 제발 한 번이라도 보게 해줘. 우리 고향으로 놀러 오겠다는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저번엔 둘째 임신을 핑계로 거절했는데 이번엔 거절할 명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사 오고 한 번도 집들이를 따로 하지 않아서 저와 남편은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초대하자고 했죠. 둘째 형님이 특히 꼭 어떻게든 방문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했어요. 그리고 약속 날이 다가오자 저는 나름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고 손님이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남편하고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다들 자고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옆 지역까지 가서 이불도 몇 개 사고 마당도 쓸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놀라고 튜브도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마당에서 밤에 모닥불에 고구마와 감자를 구워 먹으려고 그것도 준비했고요. 남편이 처음에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마당에서 키우던 오리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이번에도 시댁 식구들이니 오리를 잡을까도 생각했습니다. 첫째 언니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고 둘째 언니는 고향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째 언니까지 와서 같이 시댁 식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동서, 막내 동서, 우리 왔어. 어머, 이렇게 생겼구나. 동서, 우리 주차 어디다 해? 오셨어요? 차는 거기다 주차하시면 돼요. 어차피 거기로는 사람들이 안 지나다녀요.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차례로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자식들도 데리고 와서 정신이 없었죠. 주차 자리 때문에 남편의 비싼 슈퍼카는 창고로 넣어놨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곳이라 다들 너무 신나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어른들도 다 같이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었어요. 나름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자기 형들을 만나니 신났는지 술도 마시더라고요. 원래 술 안 좋아하는데 남편이 마실 정도면 진짜 분위기 좋았던 거예요. 저도 시댁 식구들 오기 전에 걱정했는데 예상보다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서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안방부터 마당까지 이불을 다 깔고 밤에는 뭉쳐서 잠도 잤어요. 마당에 텐트를 치고 아이들은 거기서 재웠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서 저도 제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에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닭이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이 손님이라 손 벌리긴 싫더라고요. 또 우리 집 부엌이니 제가 다 하는 게 편했어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부엌에서 밥도 짓고 된장찌개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형님이 깼는지 부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둘째 형님을 선두로 다른 형님들도 깨어났습니다. 저는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형님들 보고 편히 쉬고 계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을 차리는데 진짜 한 명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그때까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당으로 나가서 상추를 따려고 했더니 형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웃으면서 다가가는데 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서울로 절대 안 오길래 되게 대단한 집에서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야? 나 어제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요. 어쩐지 농사 크게 됐다니 뭐니 했을 때 놀랐는데 허언증 같아요. 난 화장실 보고 놀랐잖아요. 아무리 옛날 집이어도 심했어. 아토피 다 나았다던데 아토피 도망갈 것 같아. 형님들과 사이가 좋아졌다고 착각한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어요. 어제 사실 분위기가 좋아서 다음에도 놀러 오라고 초대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아들의 아토피로 저러는 게 너무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제대로 따졌죠. 형님들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 깜짝이야. 다 들었어? 아니 뭐 근데 없는 말 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후진 곳에 사는 줄은 몰랐어. 진짜 너무 불쌍하고 짠해. 우리한테 돈 못 빌려준 이유가 있었구나? 이해해.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은 몰랐지. 저희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아들 아토피로 그러는 건 아니죠.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지. 그리고 뭐 우리가 없는 말 했니?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형님들의 적반하장 태도에 더 화가 났습니다. 마침 어젯밤에 셋이 돈 얘기로 다들 힘들어했던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집이 꽤 산다는 것을 형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창고로 걸어갔어요. 마침 마당에 있어서 창고가 가까웠거든요. 창고 문을 열자 남편의 5억짜리 슈퍼카가 보였습니다. 그걸 보자 형님들의 눈이 아주 말도 안 되게 커졌어요.
이렇게 살아도 있을 건 다 있고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빌려주지 않은 게 아니고 둘째 형님 돈은 그냥 빌려주기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 뭐야. 그럼 돈이 있는데 없는 척 한 거야? 아니, 근데 세상에 저게 뭐야? 어머! 다들 뭐해? 저차? 대박! 웬일이야? 야, 막내 너 성공했구나! 야, 이거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건데?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다들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슈퍼카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주버님은 차를 보더니 남편에게 은근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은 거절했죠. 형님들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쓸데없는 허영심에 가득 차서 명품이니 뭐니 관심 가지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 큰 걸 가지는 게 더 좋더라고요. 다 우리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누구처럼 대출받아서 겨우 갚아나가는 삶이 아니고요. 저 말을 마지막으로 했더니 둘째 형님은 온몸이 새빨개진 채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나도 무섭지 않고 우스웠어요. 아주 통쾌해서 전날은 두 다리 잘 뻗고 잠이 들었죠. 그 뒤로는 형님들은 창피한지 연락도 오지 않았고 남편에게 아주버님들이 주기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오고 있어요. 당연히 남편은 거절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를 무시하더니 이제는 명절에 형님들을 봐도 오히려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가볍게 무시하고 아주 행복하게 남편과 시골에서 두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에요. 저는 저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날이었는데 여러분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